추가 공제를 돼 있죠. 그죠? 자,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 공제예요. 말 그대로 추가 공제가 무슨 말인데, 일단 기본공제를 받았어야 돼. 기본공제를 받았어야 돼. 그거는 무슨 말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했어야 된다고. 즉,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두 분인데 두 분 다 70세 이상이라 가지고 추가 공제 대상이야. 근데 어머니는 내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래.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를 받아. 즉,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를 해주는 거야. 애초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추가 공제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죠? 자, 어떻게 추가해 주는데,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해마다 강의할 때 한 분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 아,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가요?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이고 경로우대자 공제는 70세 이상이고 왜 의료비 공제할 때 65세 이상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기획재정부에 전화왔어요. 물론 안 받겠지만, 그죠?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부터 65세예요. 의료비도. 그리고 장애인 공제, 장애인 있으면 아무래도 지출액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분여자 공제 돼 있죠. 이거는 일단 내가 여자여야 돼. 근로소 일단 여자인데 배우자가 있대. 그러면 해줘. 근데 배우자가 없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대. 자녀든 부모님이든. 그러면서 내가 세대주야. 세대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데? 가지고 등기부나 뭐 전입신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50만 원 공제를 해준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됐죠?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 혼자서 아를 키우고 있다. 그럼 100만 원.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 공제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한부모 공제와 부여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선택 가능하다. 아니, 선택 안 돼. 법에 정해져 있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걸로. 선택 그런 거 아니야. 자, 중복 실제 사례 하나 한번 드릴게요. 자, 실제 사례 하나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거든. 91에 8월 3일자로 돌아가셨다고. 자, 봐봐. 12월 31일자로 할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기중에 사망했잖아요.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따진댔다고. 사망일 전일은 8월 2일이야. 할아버지 살아 계시죠? 일단 기본공제 150만 원. 91, 70세 이상이죠? 100만 원. 중풍 두 번에 장애인 등급 나오더라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됐어요? 공제. 됐죠?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이 장애인 공제 있죠?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가 암질환. 암질환. 그래서 한 집 걸려서 한 집마다 암 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을 빨리 가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준다고. 그렇죠? 빨리 가서 빨리 안 가면요 잘 줄란다. 비타오백 그래도 잘 안 줄란다.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돈을 줍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잘 안 줄란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해줄라 하거나 이런 하는 경우에 단체가 있다. 그 단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병원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한다. 왜 안 떼주냐고. 다 그러진 않다. 다 그러진 않다. 단체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가 있다. 그런 경우에 고발하는 단체가 있다. 자, 밑에 괄호 1번에 장애인 공제 동그라미 1, 2번 이래 장애인 동그라미 3번 봐봐. 이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된다. 됐죠? 그죠? 자, 넘어가자. 밑에 반가로 2번에 장애인 공제 적용 방법, 장애인 증명서 이런 거 있어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공제 입증 서류를 해가지고 표 한번 보세요. 표에 동그라미 3번 그 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손가락 끼고 1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 표의 왼쪽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12번 찾아봐. 왼쪽 저 밑에
장의 내용 찾았어요. 제 몇 호.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제일 밑으로 내려가 봐. 동그라미 12번 안에 있는 3 찾아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들 있죠.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 증명을 받아오면 돼요. 입증 서류로. 됐죠? 됐죠? 이런 걸 안내를 좀 해주세요. 아마는 많으니까. 됐죠? 앞으로 돌아오세요. 150페이지. 바로 이번 부녀자 공제. 자, 이건 뭘로 확인할 건데,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가지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다음 페이지.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두 번째 줄 중간에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 근데 밑에 괄호 2번 예외.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전일 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웬만하면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인적 공제 중복 적용 배제돼 있죠? 그죠? 제목 정도만 기억하세요. 중복 적용 안 된다. 됐죠? 됐죠? 바로 뜬다. 이거 부끄럽다. 연락 오면. 됐죠? 근데 누가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모호하면 어떻게 되는데, 모호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밑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모호한 경우가 없을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들으면, 아까 만약에 저희 와이프를 예로 들게,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할게. 그럼 내 입장에서는 배우자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장인 장모가 소득이 있다고 볼게. 그러면 자식이니까, 직계비속이니까 또 기본공제 대상이 되잖아. 모호할 때는 내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배우자가. 근데 우리는 뭐 기본공제를 할 때 모호한 경우는 거의 없죠. 누구 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니까.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157페이지. 특별소득공제. 한 번만 다시 또 쓰고 할게요. 현금증자 있어요? 네. 현금증자 현금에 좀 감춘다고. 밥 말씀하시죠. 네. 카드 결제했어요. 그래, 과표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과표 양성화. 현금 매출 이거 민감하다고. 그죠? 현금 영수증 해줘야 되잖아. 현금 영수증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야?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과태료 50%였거든. 무서워요. 과태료 50%면. 아니, 그거 맨날 떼서요. 아니. 부산에 아파트 비싼 데 있죠. 그죠? 아니, 부산이 아닌데 비싼 아파트. 부산이 아닌데. 뭐 75, LCT, 45, 두산위부터 제니스, 아이파크 이런 데는 밑에 복덕방들이 한 해에 한 두세 건 계약 성사시키고 나면 놀아요. 복비 양쪽에서 받는 복비가 얼마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한다. 만약에 1억이다. 과태료 50% 5천만 원이라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과태료는 행정벌이거든. 가산세라는 세금으로 바뀌었는데 20%로 바뀌었어. 20%나 무서워?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현금 영수증 이거 주의해야 돼. 특히 회계사무실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의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니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데는 요가원, 필라테스, 개인 PT 이런 거.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 발급을 해야 돼. 근데 왜 이런 데서 사고가 터지는데? 우리 사이에 괜찮다. 현금 줄게. 현금 줄게. 아니 그 계좌, 아니 현금 갖다 줄게. 우리 사이 무슨 현금 수준이요? 괜찮다. 이래놓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고발한다고. 그처럼 사업주들한테 꼭 그래 얘기하고, 사업주들 맨날 그러지. 그 사장님 내가 오래 알았었는데 오래 아는 사람이 제일 싫어. 응? 가족이라서 가족이 신고해. 가족이 절대 믿으면 안 돼. 응?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애매하다. 인적사항을 모르잖아. 그지? 홈택스에 가면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다. 그래서 발급해야 된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줘. 응? 서비스업 쪽에. 그럼 절대 믿으면 안 돼. 뒤에 가서 딴 말 한다.
자, 그래서 계산 구조사가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차감해서 소득 금액, 이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차감한다. 이 소득 공제에 우리 지금 인적 공제 같다. 인적 공제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 있다. 그지? 그리고 뭐 할 건데 특별 소득 공제라는 거다. 이 특별 소득 공제가 아까 잠깐 써줬어. 공적 보험, 4대 보험, 그리고 주택 자금 공제. 요거 할 거야. 특별 소득 공제, 건강, 고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4대 보험에 안 들어가요. 그냥 건강 보험에 부속되니까. 그죠? 이제는 기억도 못 하겠다. 자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지거든. 그지?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국민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 확정이 된다면 13%로 될 것 같아. 13%. 그죠? 제가 많이 올라요. 네. 그러면 아마 이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야. 젊은 층들은 이래 얘기하거든. 안 내고 안 받을란다 이러거든. 왜 우리가 낸 걸 가지고 지금 나이 든 세대가 혜택을 받지?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애를 안 낳는데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아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편물 날라온 거 보니까 65세부터 100만 원씩 나온다던데 지금 100만 원과 그때 100만 원이 같아? 그때 100만 원으로 짜장면 몇 그릇 사 먹을 수 있을까? 그지? 이런 걸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따져보고 있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지. 아무튼 여기에 그거 있어요. 그거 건강보험,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없잖아. 국민연금은 특별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다 해줘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는 명목으로 그게 197페이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연금보험료 공제, 이게 국민연금. 표를 봐보세요. 표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전액 공제. 됐죠? 그럼 여기 경력이 짧은 동생들은 의문이 든다고. 4대 보험 왜 같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은 떨어져 있지? 앞에 특별소득공제로 건강이랑 고용은 왜 따로 떨어져 있지? 건강이랑 고용과 관련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줘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 해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러면 건강이랑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만 해주면 사업소득자들은 불만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에 산입시켜주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야. 조문이. 됐죠? 그럼 결국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공제를 다 해주네. 됐죠? 돌아오세요. 자, 157페이지. 자, 밑에 표 있죠? 근로제공 기간 동안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중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뭐 세액공제 돼 있는데 뒤에 가서 세액공제 할 때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이런 거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한데 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장생활 할 때 지출한 거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 얘기야. 그렇게 구분을 해놔놓은 거야. 넘어갑니다. 밑에 표도 볼 필요 없어요. 자,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근로소득 체크. 이 직장인들만 해주는 거야. 건강, 고용,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에 하나, 둘, 세 번째 칸. 납입액 전액 공제. 됐죠? 됐죠? 밑에 지출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됐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 이 사람이 6월 말까지는 장사를 했어. 7월 1일자로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그죠?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낼 때,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낼 때, 그지? 다르다 그 얘기야. 직장가입자로 내는 그거 공제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지역가입자로 낸 거 공제 안 해주면 불합리하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처리가 된다고.
됐죠? 됐어요?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어제는 첫날이니까 안 되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안 돼. 네? 괜찮다. 자 밑에 괄호를 봐.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 정산 해가지고 걔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물론 이제 급여 수준이 변동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혹은 성과급이 갑자기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지?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마지막 줄 납부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작년 거니까 작년에 기속시키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출한 연도에 공제하겠다. 됐죠? 건강보험 정산 관련돼 가지고 사업주한테 참 설명하기 힘들죠. 그죠? 그죠? 힘들죠. 이게 지식의 문제 때문에. 정보 비례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죠? 어린애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 그죠? 그래 얘기 안 하면 부딪히는 거야 사업주는.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의 수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아니 그냥 그런 거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때랑 초등학생 앞에서 강의할 때랑 어떻게 같겠냐고. 학생 앞에서 강의했으면 몸살 났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다고. 그거랑. 자, 소득월액보험료 공제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소득월액보험료 이것도 이것도 좋은 제도죠. 그죠?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이 제법 많은 거야. 그럼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 좀 더 내는 거 있어. 그런 걸 소득월액보험료다 이렇게 얘기해. 자 밑에 신문 포인트 보세요. 이번에 입사 전 납부한 건강보험료 두 번째 줄에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에 3번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두 번째 줄 국민연금이랑 보험보험만 지원해준대지. 많으면 80%까지 해주거든. 많으면 80%. 이거는 그 다음 줄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국가가 대신 내주는데 과세는 안 하겠다 그 얘기야. 대신에 그 다음 줄에 특별공제는 받으면 안 된다. 소득공제는 받으면 안 된다. 왜?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됐죠?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돼 있죠. 그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요런 거 저는 이 책 좋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 돼 있죠. 요거 출력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네. 조금 다르네. 출력을 하면 한 장에 나와요. 요건 지금 두 장에 좀 나왔는데 출력하면 한 장에 나와요. 한 장.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말고 이 사람이 이제 소득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부과한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납부한 금액 전체가 다 대상이 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자, 주택자원공제 돼 있죠. 그죠? 요거 조금 어렵지만 얘기를 좀 합시다. 제가 4시간짜리 연말정산, 6시간짜리 연말정산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 얘기를 좀 합시다. 요거 질문들을 많이 할 거거든. 지금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긴 하지. 근데 지금 그 한참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 지금 그래 웃을 일 없지. 삼성전자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전에는 또 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부산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질문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걸 알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목 아프게 강의를 안 하고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 박살 난 거예요. 공급이 이미 과잉이고, 그죠? 그리고 부산은 특히나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거품이 심해요. 창원, 울산은요? 창원, 울산은 원래 집값이 비싼데요.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이랑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울산, 창원, 서울은 원래 집값이 비싸요. 부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어요. 대구랑 같이. 거품이 심하죠. 그 거품들이 빠져나가는데 신도시부터 빠져나갈 거예요. 신도시. 저기 섬나라.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정관 신도시를 보면 돼요. 정관 신도시가 망해버렸죠. 그죠?
신도시가 망하는 이유는 중심지의 땅값이 비싸니까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건데 중심지의 땅값이 떨어지면 굳이 멀리까지 출퇴근 안 해요. 다시 들어오면 신도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관 신도시 할 때 막 그랬거든. 해운대 신도시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신도시다. 그랬는데 뭐 외국인 학교가 뭐 있는 그 섬나라도 뭐 어쩌고 했거든. 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쩌겠어. 이 좁은 땅덩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여의 정도가 높은데 땅도 좁아. 그지? 여기서 땅값을 잡기는 쉽지 않아. 정부에서. 그래서 자꾸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럼 정부에서는 모를까?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홍콩이나 일본처럼 치솟는 걸 막고 싶은 거야. 천천히 가게. 그럼 오른다는 얘기지. 근데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오르는데요? 땅이 오르지 집이 오른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집은 안 오른다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란다잖아. 한국인들은 다 똑같은 집에서 사네. 집에 개성이라는 게 없네. 어이가 뭐 개성이 뭐야? 개 같은 속기 걸리는 다 닭장 같은 데서 살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뜨끔하긴 하지. 땅값은 잡을 수 없는데 집은 아마 수요 공급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왜 국민주택인데 4인 가구가 많으니까. 근데 4인 가구가 지금도 많아?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노후 세대가 되면 제 생각인데 아마 34평 평수는 큰 평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는 소유의 개념이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아마 렌탈 개념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실버 타고 가야지. 돈 벌어가지고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내가 밥해 먹을 거냐고. 안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는 끝났대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패시브한 소득이라 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된 원인. 패시브한 소득. 다큐멘터리 빨갱이 아닙니다. 또 진짜 말 조심해야지. 그지? 그 예전에 텔레비 돌린다 보는데 SBS 스페셜인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되게 그럴듯하더라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이유는 이윤을 벌어들인 걸 재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근데 이윤을 벌어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돈을 벌도록 사이클을 만들고 싶어 하더래. 그게 수동적 소득인 거지. 그래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끊겼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몰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 정권에서도 패시브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 패시브한 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병우법 적용 대상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수익금액,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계액이 총 수익금액의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최대 주주와 특수환경인가의 지분 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그죠? 그런 여러분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 때 우병우 기억 안 나요? 그 사람 일가 친척이 그런 법인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법이 제정이 돼서 우병우법 이렇게 불러요. 김영란법처럼 우병우법. 아, B가 똑같은.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거 몰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이름 붙여서 우병우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법 적용 대상 법인은 적대비 한도도 50%로 확 주고, 그리고 업무용 승차 규정 적용할 때 그죠? 업무 사용 그 경비 지출액도 1,500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만 주행일지 작성 안 하면, 또 감가상각 한도도 400, 처분 소실 한도도 400 제재를 이렇게 가하는 거지. 자, 돌아오세요. 국민주택 규모도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주택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다. 여러 번 청약저축 240에서 300으로 늘었다더라.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얘기 다 했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건데 그래 국민주택이 어떤 규모이고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공제할 때 한도가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냐 뭐 거치식 분할 상환 엔드 분할이냐 또는이냐 이래가지고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한도 그런 걸 조금 살펴보자 그 얘기야.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냐 그럼 언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과세기한 종료의 시점에 근데 전세자금 그 원리금 상환의 공제는 과세기한 종료의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저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 보유자도 해준다고. 1주택 보유자도. 근데 법이 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주가 꼭 안 받아먹어도 세대원이 받아먹을 수 있다고. 즉 세대주가 안 받아먹은 경우에만 세대원이 받아먹을 수 있지. 그 공제 혜택은. 그런 것들 좀 살펴보자 그 얘기. 응?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 네,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근데 울 정도는 아니에요. 우는 건 퇴직금에 충분한 겁니다. 응? 자, 주택자금 공제 공통사항도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이건 특별소득공제라고 소득세법에 있고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요거 청약 저축 요거는 조특법에 있는 규정이야. 근데 같이 보는 거에 성격이 비슷하니까 월세 세액 공제도 원래 조특법에 있는 규정이거든. 같이 보는 거야. 자 밑에 공제 금액 한도 얘기라 어우 더럽게 복잡네. 그죠?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세대 세 번째 줄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같이 안 살고 있더라도 한 세대를 구성하는 걸로 본다. 됐죠? 됐죠? 자, 그 밑에 괄호 3번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다시 읽어줄게. 초심자들 안 읽어준다. 안 읽어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래.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세대 구성원이 아무도 주택을 안 갖고 있다 그 얘기야. 그 중에 내가 세대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 그렇게 읽어야 돼. 다시 세대주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번호상 세대주로 기재된 자야. 근데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란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는 경우에 세대주를 말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란 지만 주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르다. 됐죠? 읽어지죠? 자, 가자. 자, 밑에 후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이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됐다. 그 다음 괄호 기준시가는 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그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그거에 대한 기준시가. 됐죠? 3번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임차 전세 계약 차입금 전세금을 대출받았어. 원리금 원금과 이자 갚은 거에 대해서 일부 40%를 공제 대상으로 해줘. 읽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래. 그 사람이 근로소득자네. 그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때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돼.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 갚은 게 있으면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겠대. 됐나요? 괄호 안 해보자. 세대주가 안 받아보면 세대의 구성원이 받아먹어도 돼. 됐죠? 저 밑에 박스 표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합니다. 공제요금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그 사람이 안 받아먹으면 구성원이 받아먹어도 돼. 이때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이 그런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로 쓰느냐 주거용으로 쓰느냐 그거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있다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걸로 장난을 많이 치는 거거든. 이걸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봐. 주거용으로 안 쓰면 사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양도를 했을 때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볼 수 있거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야. 그래서 뭐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없지만 예규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 뭘 가지고 주거용으로 썼는지 사무실용으로 썼는지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애가 있는데 애 학교와 관련된 통지문이 여기로 날라오더래. 그럼 여기는 집인 거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한대. 그런 거 가지고 수도세, 물세 이런 게 내 명의로 해서 연로 날라오더래. 그러면 주거용인 거지. 집이다 그 얘기야. 들어가 봤는데 싱크대도 있더래. 침실도 있고 욕실도 갖춰져 있고 주거용이더라 그 얘기야. 주거용. 그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한다. 됐죠? 됐나요? 한참 집값이 올랐을 때 신혼부들이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제법 많았거든요. 자, 넘어가면 차입금은 입주, 전입 혹은 연장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자금. 즉 이 얘기야. 전세가 자금 대출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그때 전후해가지고 3개월 내에 차입한 자금. 그거만 된다 그 얘기야. 됐죠? 밑에 개인 이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서 받았거든요. 동그라미 이번 개인은 뭐냐면 금융기관 말고 다른 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대. 아는 사람한테. 아니 그런 경우도 아니 있기는 하겠어. 그지? 네, 그럴 때는 한 달 내에. 이건 요건이 더 까다로워. 이런 건 연말자산 간소화서도 뜰까 안 뜰까? 안 뜨지 저건 개인끼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지 금전대책 약속 이런 거 이런 것도 꼭 제출해야 돼. 근데 없어 이런 거. 금융기관에서 대출 안 해주면 아는 사람도 안 빌려줘. 아직 능력 있으면 또 빌려올 수 있겠지만. 자 밑에 괄호 1번에 공제 대상자 과세기한 종료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한번 끊어요. 의 세대주 아니면이란 얘기는 세대주가 안 받아 먹으면 구성원이 받아 먹을 수 있어. 근데 다 직장인이에요. 근로소득자예요. 자 밑에 반가를 세대원 두 번째 줄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줄에 요건은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았어야지 받아 먹을 수 있다. 됐죠? 밑에 외국인 돼 있네. 관심 없다. 똑같이 해준다. 넘어갑니다. 바로 이번에 반가를 1번 첫째 줄 끝에 주택,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그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거 어떻게 따질 건데 세 번째 줄에 다가구 주택이면 그 가구의 전용 면적 가지고 따진다. 그죠? 무슨 이런 거 보지 말고 밑에 괄호 성문에 공제 대상 차입금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어쩌고 돼 있는데 보지 맙시다. 그거는 개인 차입금이니까 밑에 반가를 1번 금융기관 차입금. 첫째 줄 중간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대. 동그라미 1번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로 3개월 내에. 한 1년 전에 빌려온 게 있다. 그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야. 동그라미 기억에 계약 연장 갱신하면서 또 차입했대. 그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한테 바로 보내줘야 돼. 임대인이 누굴까요? 월세 사는 절가요? 건물주가요? 건물주. 임대인, 임대료, 임대 수입을 받는 사람. 임차인, 임차료, 임차료를 내는 사람.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4번에 공제 금액도 있죠? 40% 곱한 걸 공제 대상으로 해요. 자 밑에 제출 서류 동그라미 1번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 증명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아직 안 했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간소화 자료 뜬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혹시나 개인한테 돈 빌린 게 있으면 계좌이체로 쏴준 거. 자 실무 포인트에 1번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 이거 소득공제 되느냐? 안 돼. 안 돼. 이거는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관 가지금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렇죠? 2번도 한번 볼래요? 참고 목적으로. 여기 은행 직원은 없죠? 2번은 뭐냐면 은행 직원한테 이 대출을 저리로 빌려줬대. 안 돼. 이거 공제 대상이 안 돼. 은행 직원들만 혜택 아니겠어? 소속 직원들이니까. 그지? 그게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4에 참고 자료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 돼 있죠? 그죠?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출력하게 될 거다. 응?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출력하기 싫으면 안 했대. 근데 저는 페이퍼로 보는 걸 좋아해.
찢어서 버리더라도 일단 한번 페이퍼로 출력해서 보고 찢어서 버리고 싶어. 이 참 희한한 게 화면으로 보면 제가 작성한 문건에 오타가 잘 안 보여. 근데 출력을 하면 오타가 잘 보여. 왜? 직장 생활 때 맨날 그것만 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월급쟁이로 법인에 있을 때 직원들이 뭐 작성한 자료에서 제가 오타를 찾잖아. 직원들 소름 돋아하더라. 소름 돋더라. 어떻게 그걸 발견하시냐? 내가 하던 일이 그거래. 오타가 눈에 팍 보여. 근데 뭐 잘 요즘에는 맞춤법 이런 게 많이 늦었더라. 그치? 여기 동생 싫어. 맞춤법이 많이 늦었어. 지난달에 여기서 강의하는데 또 추억 돋게 해주시대 어떤 분이. 뭔 얘기지? 제가 뭔 얘기했는데 헐이라대.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 아니야. 헐, 질, 배, 왜. 추억 돋는데.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지. 그치? 요즘 뭘 하지? 요즘은 너무 어렵더라. 뭐 무조건 줄이더라. 김밥 가지고 한번 물어보던데 나한테. 김밥? 이 김밥 떡볶이라대. 김치볶음밥이라면 옛날 사람이라며. 지금 뭐 내라고 있을 때 나도 김밥 떡볶이래. 김밥이 김치볶음이라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런 기준이 있어. 키네팅이랑 비슷해. 키네팅 가지고 내 비용이거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영화까지. 근데 그 영화에 나온 사람은 잘생겼거든. 근데 봐봐 안 좋잖아 뒤가. 아니 저안 좋잖아. 파리에 막 연인이었던 사람 있잖아. 아니 거기 만들고 그 사람은 이제 사채업자였잖아. 쩌내진 이제 사채업자. 응? 그 사람. 자 됐어요. 자 그래 간소화 자료에 보면 주택 입자 차익 원리금 상환액 돼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다 뜬다 그 얘기예요. 다 뜬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하나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도 좀 받아놓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뭐 중등부 그죠? 해설한 거 해설 172페이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아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이 2월 20일이었는 건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상 전입일. 주민등록번호의 오른쪽 저 위에 봐봐. 아 이거 확인시켜줄게. 확인시켜. 171페이지 봐봐. 171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있죠. 그죠? 제일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문구 봐봐. 2022년 2월 20일까지 인도하고 돼 있지. 요때가 전입. 됐어요? 자, 그 다음 170페이지 봐봐. 170페이지. 170페이지. 주택 임차 차익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죠? 밑에 표를 봐봐. 밑에 표에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대출 1. 찾았어? 대출 1. 여기 체크. 3월 20일. 자, 그 다음 172페이지. 주민등록번호의 오른쪽 저 위에 전입일 2월 20일이에요. 자, 이걸 보고 해설 다시 읽을게. 자,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입주일이 빠르네. 요때로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차입금 맞았지. 아까 3월 20일인 거였지. 그지? 요렇게 확인하면 된다. 그 얘기라고. 근데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안 하면 대출 안 되나? 이게 어떻게 공백이 그래? 그래서 여기에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밑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쪽에 이쪽이 돼 있어. 몇 쪽 중에 몇 쪽이 돼 있거든. 그때 동그라미 34번에 가 주택 입자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출 기관에서 받은 거 400만 원. 됐어요? 이거 왜 400만 원인데 아까 1061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40% 곱해가지고 한도가 400이거든. 그거까지 프로그램에 로직이 세팅돼가지고 지가 알아서 끌어준다 그 얘기야. 됐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게 정당하게 공제를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것만. 그게 전후 3개월 내에 게 맞는지 그리고 세대주가 맞는지 이런 거.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173페이지.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의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직장인들만 또 해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료 체크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그럼 무주택이야. 한번 끊고. 혹은 1주택 보유 세대주도 된대. 집이 없거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상태에 세대주도 돼. 근데 과란에 세대주가 안 받아보면 세대원이 또 받아볼 수 있어. 그리고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취득 당시에 처음에 살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래. 살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면 부산이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웬만하면 다 해당이 사겠어요. 기준시가가 6억이면 부산 경우로 따지면 그 매매가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한 11억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자, 동생분들 부동산에 설정하는 걸 저당권, 동산에 설정하는 걸 질권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요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떼보면 돼. 등기부등본 아무나 다 떼볼 수 있어요. 주소만 갖고 있으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안 해도 200원 주면 돼. 200원. 근데 아마 400원 달라는 거야. 땅이랑 건물이랑 따로 떼거든. 그래 떼가지고 보면 언제 누가 얼마에 매매했다. 그 옆에 담보권자, 저당권자 이래가지고 어디 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래가지고 설정 금액 이렇게 돼 있다고. 설정 금액. 설정 금액이 만약에 3억 6천이다. 3억 6천이다. 그러면 120%를 설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대출 받은 건 3억이라는 얘기야. 설정 금액이 3억 9천이다. 그거는 130%를 설정한 거야. 이금융권 이런 데서는 130%를 설정하는 데도 있어. 그럼 대출 금액이 3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하면 되는 거야. 아, 이 물건은 대출이 3억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취득하려면 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3억 6천 가지고 3억 9천 가지고 대출이 그만큼 나오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6천만 원 9천만 원 갑자기 빵꾸 난다고. 계약 이행 못해.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네.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자, 밑에 거네. 주택, 그죠?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은 안 돼. 그렇죠?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앞에는 왜 저기 오피스텔 되는데 여기서 왜 오피스텔 안 되는데요? 그때 시점 자체가 전세대란 때문에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전세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 공제 혜택을 좀 주고 막 이래 했다고. 자, 밑에 차입금 보세요.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인데요? 장기라는 말이 붙었잖아. 이 10년 이상은 장기야. 대부분 다 10년 이상이야. 왜? 금리가 쌌거든. 금리가 싸가지고 보통 그 30년 그리고 한참 부동산 술렁거릴 때 특가 상품 이래가지고 35년짜리 상품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그럼 일단 당장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5년이 더 길어지니까.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졌을 때는 돈이 더 많아지지. 이자를 더 내니까 5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는 돈이 적다라는 걸 보고 그걸로 판단을 한다고. 선택을 한다고. 왜? 팔아치울 생각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그지? 팔아치울 생각 없고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면 되게 많이 따져보겠지. 안 그래? 거의 이자가 반인데 전체 내는 금액 중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주변에 목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근데 나는 안 되지. 그지?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크지. 실망감과 낙담이.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백시공한 소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집 가지고 뭐 몇 억 남기부터 하더라 이런 친구 없어? 주식 가지고 뭐 얼마 챙겼다 이런 친구들 없어? 있지. 부러워할 필요 없어.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장담할게. 왜? 걔들 직장생활 못해. 직장생활 못해. 그렇게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직장생활 월급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못하더라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빠져버려. 그쪽이 뭔데?
내가 볼 땐 투자가 아니라 투기야. 투기라. 리스크가 엄청 커.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믿었던 삼성전자도 뭐 어떻게 해야 돼? 한강 가야지. 근데 부산은 한강이 뭐니까 낙동강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가면 다리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아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혹시 알아요? 내일 상한가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신기일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회복이 쉽지 않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본전이 적어서 그런가? 종잣돈이 작아서 그런가? 그럼 돈을 여기저기서 땡겨온다고. 그래 상한가 한번 맞지. 상한가 한번 맞아도 본전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인데? 100만 원에서 하한가 맞으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70만 원에서 상한가 맞으면 얼마예요? 그래도 100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로는 만족이 안 되네. 파생상품 쪽으로 가게 되지. 선물, 선도, 수합, 옵션, 상한가 하한가 이런 게 없지. 파생상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족 손을 다 잡고 한강으로 가요. 물론 그 전에 거치는 데가 있긴 해.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가. 강원랜드를 가가지고 일단 차를 놔두고 오고 몸에 있는 것 중에 2개씩 있는 거는 한 개씩 놔두고 오지. 한 개씩 놔두고 이렇게 숨을 쉴 수만 있으면 되니까 한강까지만 가면 되니까. 안타깝지. 이러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사회 문제도 조장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돼. 그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패시브한 소득에 대해서. 근데 그런 패시브한 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옆에서 찬찬히 지켜보면 세상에 꽁돈 없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엄청나게 노력만 해요. 밤새도 거의 그 옛날에 뭐 게임 페인, 리니지 페인이다라고 싶을 정도. 그래서 꽁돈은 없다는 게 느껴지지만 아무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이 또 술렁거리고 주식이 술렁거렸다가 이러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잘 된 건 이유가 있고 남이 잘 된 건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동안 기했던 노력에 대해서 본 적이 없잖아. 맨날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고 나는 죽어라 하는데 안 되고 죽어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자, 표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부터 3개월 내에 그죠? 그죠? 보존 등기가 뭔지는 아시죠?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지.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여야 된다고. 됐어요? 됐어요? 내가 소유자인데 와이프가 대출을 받았다.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근데 공동명의야. 와이프가 대출을 받았대.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인데 둘 다 대출을 받았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자, 밑에 공제 대상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겠대. 그러니까 세대주인지 여부는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지 이 사람이 실제 여기 살고 있는지는 판단 안 하겠대. 그런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만약에 이걸 받아 물 거래. 그때는 그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자, 밑에 세대원, 아까 세대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요건은 세대주가 안 받아 모야지.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다. 동그라미 1, 2, 3을 세대주가 안 받아 먹을 때 적용을 한다. 그렇죠? 저 밑에 괄호 2번 주택 요건.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취득 당시. 그럼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이 안 됐는데 그 위에 인플레가 심해져가지고 부동산 그래가지고 기준시가가 확 튀었대. 혹은 기준시가 현실화 작업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해가지고 확 튀었대. 상관없다 그거야.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였으면 된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에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거 검색하면 부동산 사이트 그 들어가진다고. 그 저기 기준시가 사이트에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부터 올해까지 기준시가 변동 추이가 쫙 다 있어.
매년별로. 자,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줄에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대원이랑 세대주 다 합쳐서 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한 상태. 됐죠? 됐죠? 봐봐. 세대주인 내가 1주택을 보유했고 세대원도 한 개 보유하고 있대.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될 거야. 그러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니까 공제 못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자, 밑에 반가로 1번 주택만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 됐죠? 밑에 반가로 이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취득 이후에 기준시가가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취득 시점에 6억 원 이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반가로 3번에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주택수 판정할 때 동그라미 1번에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 넣겠대. 이 얘기야. 우리가 같이 살아. 세대원이야. 우리 세대원, 내가 세대주고 집이 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무허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야. 무허가 주택. 그러면 안 된다고. 무허가 주택은 뭡니까? 허가를 안 받은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지. 예?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 국가 땅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올려가지고 그걸 분양 줘가지고 그러면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금액이 적을 거 아니야. 그래 막 살고 그랬다고. 그런 게 언제 탄로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가 들어가요. 그 재산세 나오는 걸 보고 파악을 한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절대 사업주 납세자 말은 믿으면 안 된다 했지. 그지? 양도소득세도 컨설팅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를 받는 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듣고 다 갖고 오란다. 그냥 다 갖고 오면 그 자료를 보고 나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 사람 말을 믿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서 주어들은 지식을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쪽으로 유도한다고 말을. 네, 거기 현혹되면 안 돼. 현혹되면 안 돼. 근데 이제 경력이 짧거나 아직 경험이 좀 적은 그런 세무사들이 한 번씩 사고를 낼 때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 말만 믿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사업주한테 얘기하면 그런 거 없다 하거든. 그럼 이제 피곤하지. 공무원이랑 직접 통화해보면 공무원이 재산세 부과 내역이 있다고. 그래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쩌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지. 근데 저기 공공기관에서도 잘못 처리할 때가 있거든. 어떤 경우냐면 방금과 같은 사례 있잖아. 무허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가정 형편 자체가 힘드니까 거기 살았던 거야.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도 과세 최저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돈을 벌어가 나왔고 그 건물은 허물고 없다고. 그런데 허물고 없는 거 그거를 모르고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는데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통지문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 주택 갖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런 걸 이제 세무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세무공무원 그리고 구청공무원 그리고 사업주. 그럴 때 사업주 얘기만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많이 달라졌어. 뭐가? 친절해졌어. 친절했어. 여기는 그대로야. 뭐가? 조금 친절해.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건물을 허물고 없는 건물이라는 확인서를 좀 받아서 여기 제출하면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대. 추징하지 않겠대. 그래서 얘기를 하면 못 해주겠다. 자기들이 영향 미칠까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잖아. 막 예를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도와줬더라고. 어떻게 도와줬는데 둘이 통화. 어떻게? 여기 사정을 얘기해. 이쪽에서 책임이 편다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서류가 납니다. 응? 그러니까 이 같이 친절해지면 참 좋아. 응? 여기도 친절해졌는데 보여? 이만큼. 여기 많이 친절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느껴진다. 자,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17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동일자의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돼 있지. 자, 이건 무슨 말일 것 같아? 우리가 일평생 갖고 있을 수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집이잖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져봐야 하나잖아. 하나. 그럼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이 집을 팔고 가잖아. 그거야. 같은 날 팔고 사고 했다. 사는 걸 먼저 하면 2주택이 돼버리지. 그지? 그래서 팔고 산 걸로 봐주겠다 그 얘기야. 아닌데요. 먼저 계약을 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봐주겠다 이 얘기야. 그래 되면 2주택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죠? 자, 그 다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의 범위 표의 제일 오른쪽 15년 10년 머리 돼 있죠? 그죠? 있죠? 조금만 더 하고 시켜드릴게요. 제일 밑에 실무 포인트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직원분들이 많이 물어본다고요. 한도 대출 방식 차입금의 공제 대상 여부 돼 있죠? 그죠? 대출 약관에 의해서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 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한도 대출 방식의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 상환의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야. 한도 대출 방식의 차입금 이게 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에서 집 살 때 거기 돈 빼가지고 샀다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안 돼. 됐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대출 방식의 차입금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 페이지. 부담부 증여 이게 많이 일어났거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도 이자 상환의 공제가 가능해. 부담부 증여 이거는 뭔데? 요거야 봐봐. 아버지가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부담이 좀 걱정돼. 세부담이 걱정돼. 왜 세부담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 공짜로 준대. 그럼 증여세를 매기지. 그지? 증여세. 아버지가 이걸 자식한테 돈을 받고 판대. 그때 양도소득세가 무섭대. 왜? 내가 엄청 싼 값에 사왔거든. 차익이 많이 나니까. 그럴 때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해.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여기 세입자가 돼. 세입자가. 집이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세입자 전세 자금이 3억 있어. 전세 자금 3억은 나중에 돌려줘야지. 자식한테 이거를 증여를 해주는 거야. 아파트를. 증여를 해주되 전세 자금은 네가 나중에 갚아주라. 그러면 아버지는 자식한테 2억원치만 공짜로 줄 거야. 그때 2억원치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고 3억원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내고 증여세는 자식이 내니까 소득이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세율구간이 높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어. 이게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 그럴 때 자식이 그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려고 대출을 받아왔대. 그게 무슨 말인데? 세입자 전세금 내주려고 대출을 받았대. 그것도 된다 그 얘기야. 됐어요? 부담부 증여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그 과거 정권에 부동산 대책이 20몇 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8월 2일자에 나왔는데 8월 2일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제가 한국에서 강의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24차례 개정되는 걸 못 따라가겠는 거야. 왜 못 따라가는데? 서울 경기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이 있는데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밖에 없어가지고 등한시하게 되더라고. 물론 이제 고시생들 상대로 양도소득세 강의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복잡했어.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사지 못하도록 한 거야. 투기 때문에. 근데 투기를 막으려고 사지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어.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여버린 거야. 그러면 보유세를 높이면 재산세. 그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세부담이 뜨니까. 그럼 안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지 못하게 양도세 중과 규정을 둬가지고 다 틀을 막아버린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이 출구를 하나 열어줘야 된다고. 출구를. 지금 너무 다 막아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넘겨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정권 지금 어수선하지만 지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출구를 열어줬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한시적으로 면해줬다고. 그래서 이제 못 갖고 있으면 팔도록 해준 거지. 근데 과거에는 갖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 문제가 많았어. 네? 그러면 뭐가 안타깝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봐. 부동산 정책을 펴가지고 뭐 중과를 하고 뭐 세부담을 늘리고 부자들은 끼고도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 왜? 버티면 된다 생각하거든. 정권이 영원한 기회니까. 그러면 못 버티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 못 버티는 거야. 대출 받은 사람.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주고 산 사람은 한 5년 묵혀두면 되지. 이래 생각한다니까. 이래 생각. 그럼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대출에 허덕거리니까 내놓지. 근데 봐봐. 살라는 사람이 있어야 팔릴 거 아니야. 살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규제가 강해서. 어떤 규제가? 대출이 안 나와. 대출이 안 나온다. 그지? 그럼 못 팔겠지? 아니 못 파는 일은 없어. 왜? 싸게 내놓으면 팔려. 남보다 1000만 원 싸게 내놓으면 팔려. 그럼 누가 사는데? 아까 그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결국에 이렇게 전국이 혼란하고 대책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는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 타이밍이 생겨. 그럼 그때 부자들은 이미 다 추선했어 지금.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 경기도 부양되고 이러면 그때 또 차익 실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야. 미꾸라지 몇 마리 잡을래 했다고 지금 서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됐다지. 응?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더 가속화시킬 거야. 뭐를 아까 제가 렌트 시대로 불렀죠. 렌트 시대를 더 가속화시킬 거야. 아 이거 오해하지 마. 제 강의 원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오해하려. 정치 관심 없어. 나 정치 못해. 정치하려면 요건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저기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위장전. 병장 만기 제대를 했어. 병역 비리를 할 수가 없어. 위장전입은 지금도 할 수 있고 논문 표절 컨트롤 C, 컨트롤 V도 할 수 있는데 병역 비리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정치인의 결격사예요. 혹시 정치인 가족분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부담부 중위로 취득하는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그죠? 임대아파트 관련 차입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 여부 돼 있죠? 그죠? 이것도 된다. 이건 무슨 말인데?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거야. 임대아파트 들어가지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나가도 되고 이걸 사도 되잖아. 산 거야. 샀어. 그러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그럼 돼.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 임대아파트에 사는 기간 동안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있었던 거야. 6월 말까지. 어제 잠깐 얘기했지. 그럼 6월 말까지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액 그 금액이 만약에 KB은행이라고 보자. KB은행에서 연말자산 간소화 서비스에다가 보내놔가지고 조회가 됐다고. 7월 1일자로 이 집을 내가 취득하게 돼가지고 SC제일은행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받았대. 담보대출을 받았대.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갚은 거에 대해서는 SC제일은행에서 연말자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놓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그때 무주택의 기준은 12월 31일자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시점은 12월 31일자야. 6월 30일까지 전세로 살다가 7월 1일자로 취득해서 12월 31일자 된 집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1월부터 6월 것까지는 공제를 못 받지. 요거를 우리가 걸러줘야 돼. 응? 그러면 증빙은 뭐가 있겠어? 이 사람이 세대주라는 거. 그지? 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이면서 다복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 사람이 채무자인지. 예? 그죠? 중복으로 하면 안 돼. 중복으로. 잘 버티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여태 왔어요. 주택자금 공제. 그거 좀 주의하면.
그리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비하는 거야. 힘들어 좀 쉴까요? 아 그래요? 그럼 피드백을 엄청 빨리 주시. 알겠습니다. 좀 쉴게요. 좀 쉴게요. 안 쉬면 또 쓰레기라고 막. 좀 쉴게요.